네, 3월 2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모두 안녕하셨죠? 네, 그 트럼프발 중동 위기가 극단적 위기까지 끌어오르다가 어젯밤 사이에 또 닷새간 보류하겠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또 급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디서 저희 취재 편의점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까? 네, 역시 뉴욕에서 노미님께서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지율은 매번 기록갱신 중이네요. 진영 확장을 바라시는 대통령님 뜻을 받들어 취재 편의점 시청하는 우리도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정말 제 마음을 그대로 읽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검찰개혁 과정 3월 15, 16, 17 그 사흘간의 드라마틱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쫙 취재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가장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은 분열입니다. 분열. 예. 서로 갈라져서 뭐 얼마든지 상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은 환영하고 반길 일이죠. 그러나 감정 싸움하고 뭐 쓸데없는 뭐랄까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자극이 돼서 막 끝간데 없는 갈등을 하게 되는 이걸 가장 우려하고 안타까워했다라는 후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노미님께서도 아주 적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들어온 트럼프 관련된 소식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준비한 영상 만나보시겠습니다. President Donald Trump says the U.S. will, quote, obliterate Iran's power plants if it doesn't open the Strait of Hormuz within 48 hours. He said the U.S. would target the biggest power plant first. Trump issued the threat via social media on Saturday evening. A fifth of the world's oil and gas typically transits through the strait. Iran has partially blocked it since the U.S. and Israel started the war 3 weeks ago. که مردم مسلمان منطقه را سپر انسانی خود قرار می‌دهند، ترسی را در سلول خود می‌بینند تا موعد اصابت‌های ما فرا برسد و حتی قبل از اصابت از ترس خلاص شوند و این سزای هر دشمنی است که به امنیت مردم ما نگاه سو داشته باشد. Hey Trump, you are fired. 네. 어쨌든 트럼프가 5일간 닷새간 보류하겠다, 공격을 보류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가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S&P 그리고 나스닥 다 모든 게 조금씩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가도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영국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10.9% 하락한 배럴당 100달러를 이제 넘지 않는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99.94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10.3% 떨어진 배럴당 88.13달러에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전쟁이 빨리 종식되면 종식될수록 국제 경제가 안정화 추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어제는 진짜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이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이란 안에 있는 발전소 자체를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데드라인이 바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44분이었습니다. 실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라고 해서 막 뉴스를 종합하고 있었는데 어제 원고를 쓰는 오후 8시 47분경에 트럼프가 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닷새간 보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이죠.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이 중동 지역의 적대 관계를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음을 기쁘게 보고드린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이 심도 있고 구체적이며 건설적인 대화 분위기와 취지를 고려해서 국방부의 이란 발전소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회의와 논의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속보가 이어졌어요. 그 반응은 완전히 또 상반된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꽁무니를 뺐다.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롱성. 뭐 이런 반박 논평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이란 관영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후퇴 이란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위협은 역시나 공허했다라고 밝히면서 며칠 전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공격에 대한 이란의 강력하고 파괴적인 대응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즉각적이고 가혹한 대응을 하겠다는 우리의 위협에 트럼프가 꽁무니를 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같은 의견을 밝히는 이란 국영 TV IRIB도 이란의 강력한 경고에 미국 대통령이 결국 물러섰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안보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매체들도 있었습니다. 트럼프와의 협상은 전혀 진행된 것이 아니고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의 후퇴는 이란의 군사적 위협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란의 군사적 위협이 신빙성을 갖게 되면서 트럼프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에서 물러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미국과 서방 내부에서 금융시장 압박,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금융시장 압박과 국채 관련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번 후퇴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 그 어떤 협상도 진행된 바가 없고 이런 심리전 방식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에너지 시장이 안정을 되찾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트럼프의 5일 최후 통첩은 이 정권이 이를테면 이제 이란 국민들에 대한 범죄를 지속하겠다라는 의미이며 우리는 이란이죠. 이란은 이에 대응해서 국가 방어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트럼프는 이란과 대화 중이다, 협상 중이다. 그리고 이 협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닷새간 공격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란 측에서는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직간접적인 소통은 전혀 없고 그리고 우리의 공격 목표가 서아시아 전역의 모든 발전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듣고 물러선 것이다. 이 얘기는 이란의 반관영 매체인 파르스 통신의 익명의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도대체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얘기대로 협상이 잘 돼서 닷새 만에 끝나는 것이냐. 오늘 아침 조간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예. 다 떠나서 네타냐후 게임에 빠져서 이 전쟁의 수렁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헤어날 길은 막막하고 실제로 명분 없이 이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출구 자체가 안 보이고 국제사회 특히 다 떠나서 미국 내부가 상당히 출렁이고 있다. 특히 뭐 마가진영은 똘똘 뭉쳐서 이 전쟁을 응원하고 지지한다고는 하지만 유가 문제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는 민생에 큰 부담이 되어서 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가가 폭락하면 이것은 트럼프가 견디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닷새간의 휴전 비슷한 것을 선언한 것이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가 뭔가 하니 그것은 걸프 국가들의 전력망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자칫 이란의 발전소를 미국이 정말 초토화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하나뿐만 아니라 이란을 침으로 인해서 걸프 국가 모두가 이 전력망에 상당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아마도 이 발전소 초토화 전략 발언에 대해서는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상당한 외교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중동 전체가 다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을 설득하지 않았겠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실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그리고 오만 등 걸프의 6개 나라는 상호 연결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력망을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사우디아라비아의 GCC 상호 연결청이죠. 사실 굉장히 강력한 연결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동부 그리고 카타르 접경 지역을 연결하는 아주 국가 간 전력 흐름을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전역이 전력난에 봉착했을 때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가 속도 조절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가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해서 이란 전체의 발전소를 초토화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거 자체가 감행이 됐을 경우에는 전 세계가 함께 치러야 하는 고통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분석과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란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 생산의 80%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의 가스발전소를 타격하게 되면 민간 경제 그리고 사회 인프라에 엄청나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이유 때문인지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발전소 자체를 파괴하기보다는 변전소나 송전망 이런 전력 통제 시설을 정밀 타격해서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에는 초토화된 적이 있었죠. 따라서 23년 전과 달리 이번에 발전소 전체를 초토화시킨다라고 언급해서 정말 실시를 하게 되면 역대급 광범위한 파괴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소 전체를 초토화시킨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사실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전망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국회 산자위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부에서도 이제 이런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어제 밤사이에 또 내려갔죠.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110까지 올라갔지만 오늘은 또 $100 미만 88달러에서 90달러 사이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전쟁 이전으로 가려면 67달러 선까지도 내려가야 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내려가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트럼프가 발전소를 타격한다는 것이 곧바로 현실화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희 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다만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전해주기도 했고요. 이제 원유 그다음에 이제 그 LNG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그와 이를테면 무대책으로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산자부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가 각 정유사의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경로를 통해서 현재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약속하고 온 UAE에서 도입하기로 한 2,400만 배럴 가운데 일부 400만 배럴이 이달 말 그리고 3월 말까지 들어올 예정이고요. 나머지 1,800만 배럴도 4월 초중순부터는 입항이 시작될 예정이다. 어제 이란 외교부 장관하고 조현 우리 외교부 장관이 직접 통화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당부 통화한 거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정부가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앙일보에서 소위 이제 4월 위기설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나프타
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량제 봉투를 싹 쓸어갔다. 중동발 비닐 대란이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나프타, 특히 이제 석유화학 제품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제 이런 보도를 한 건데요. 생선 다물 봉지 2만 장을 미리 샀다. 뭐 이런, 그러니까 업계에서 이런 게 사실은 사재기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약 포장지 값이 오를까봐 우려돼서 비닐을 미리 사놨다. 뭐 이런 뭐 종량제 봉투를 미리 다 싹쓸이 사놨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프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정유사와 협의해서 수출 물량을 일단 내수로, 그러니까 수출하기로 한 것을 내수로 전환을 하고요. 필요하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을 발동을 해서 석유화학 업계가 가동 중단 위기를 4월 말에서 5월까지 충분히 늦출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대체 나프타, 그러니까 이 나프타가 도저히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비용이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전쟁 추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추가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손 놓고 있고 이 위기를 그냥 중동발 위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라는 이 언론의 과도한 비판과 진단은 좀 기우에 불과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 들여다봐도 핵심은 이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언제까지 전 세계가 끌려다녀야 되는 건가 하는 점입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계속 그 세계 경제가 널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 세계가 단결해서 트럼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멀쩡한 국제사회를 하루아침에 전쟁의 광풍으로 몰아넣은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소리도 못한 채 벌써 한 달을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건데요. 그 자체가 매우 경악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중동 전문가를 자임하고 계신 분입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 등과 함께 자세한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국내 정치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우선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기득권을 뭉치러진 채로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금년 4월 총선거에서 그동안 저를 3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시고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경기도 군포 시민을 떠나 이 땅의 마지막 우리 민주 세력의 불모지이자 30년 동안 단 한 사람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던 대구에 가서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와 정면 선거에서 마침내 여러분에게 승리를 바치겠습니다. 되지도 않을 선거에 나갈 필요가 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구 시민들께서는 저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구는 바뀌어야 된다.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확 바뀌어야 된다. 반대만 하는 야당, 발목만 잡는 야당이라는 그런 정치풍도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혼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야당에도 많은 합리적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이런 풍토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성숙한 절도 있는 정치, 그런 야당 풍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구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 골라서 내려찍기에 지난 공천 과정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렇게 대구는 뒷발표도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대구 시민은 자존심이 없이 1번만 찍어댈 거라고 믿는 이대로 그냥 두어도 괜찮은 겁니까? 대구 경제는 저절로 살아납니까? 우리 아이들 일자리 생깁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어떠셨어요? 제가 어제 그 김부겸 전 총리의 유튜브 김부겸 TV에 들어가서 쭉 봤는데요. 사실 대구와 함께 해온 그분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어제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서울과 부산 선거에 명운을 건다라고 했는데 실제 가장 뜨거운 지역구는 지금 대구, 경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북보다는 대구가 가장 핫풀이 돼버렸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다른 선거는 대체로 뭐 자명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대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모여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주자로 누가 출마하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대구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의 대구시장이 출연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 전화는 안 받으시는데 연합뉴스 기자하고는 통화를 했어요. 자, 대구시장 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입장을 물었더니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당에서 나한테 결단만 촉구하기보다는 먼저 대구 발전을 위한 비전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 무슨 얘기냐? 이달 중으로 출마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 그러니까 25일 출마설, 내일이죠. 수요일이고요. 30일 출마 선언설, 이제 두 가지가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 있었는데요. 내일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30일 가능성,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가 예측했던 대로 30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에서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가 가장 정확하죠. 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에서 나한테 자꾸 당신 나와 이렇게 밀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대구를 위해서 민주당이 뭘 해줄 건데, 이게 사실 지자체장 출마 선언하는 거, 뭐 대구가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1번만 찍으실 겁니까? 저렇게 비를 철철 맞고 주장하고 외쳐봐야, 중요한 것은 얼어붙은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돌릴, 마음을 녹여줄 뭔가 확실한 당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 계속 당신 출마해라라고 요구한들 이 당선이 될 수가 있겠냐. 안 되는 선거 몇 번이고 출마해봤다. 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정청래 대표도 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보고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아무런 것도 없이 정당 대결로만 가면 하나마나인 선거가 된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맨날 대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1번 찍으실 겁니까? 이번에는 2번 이게 바뀌었죠. 여당이 민주당이니까. 언제까지 2번 찍으실 겁니까? 이번에는 1번 찍으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봐야 대구 사람들 안 바뀐다. 손가락이 투표장에 들어가면요. 대구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이번엔 좀 바꿔야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투표장에 들어가면 손가락이 국민의힘 쪽으로 휜다. 왜냐하면 늘 해오던 이게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투표를 해오던 방식으로 그렇게 찍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 대결로만 하는 것은 무의미하니 어떤 확실한 그러니까 대책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선거의 출마 여부를 결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죠. 대구가 이러이러한 걸로 낙후가 됐는데 획기적으로 발전을 좀 해보자. 내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당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정책적인 내용들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무조건 당의 지시대로 따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가라 한다고 해서 그냥 나갈 수는 없다. 이런 거 일종의 협상을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유권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전망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지금 여론조사 계속 1등하고 계시는데요 라고 기자가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다자구도이기 때문에 1등으로 나오는 것이다.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다르다라고 지적하면서 3지대가 설 자리는 없다. 무슨 얘기냐. 주호영 그리고 이진숙 두 사람 특히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이번 경선에 불복하고 지난 20대 총선 때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기도 하죠. 이번에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지자체장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대구 정가를 취재해 보면 김 전 총리하고 비슷한 식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 지역 정가에 밝은 한 관계자가 이렇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구의 불교와 가깝대요. 네. 대구의 불교, 특히 이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하고 매우 가까웠다라고 하는데요. 불교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불교를 믿고 도전을 한번 해봄직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제 무소속 출마 선언문을 한 측근이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소속으로 이렇게 도전할 거다라는 입장문을 주호영 의원에게 전달을 하고 이걸 보고 동하면 바로 발표를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문건을 전달받은 주호영 의원이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2, 3일 정도 좀 더 고민을 해보자라고 미뤘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불교 쪽을 믿고 한번 도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호영 의원도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김부겸 전 총리 생각대로 잘못 섣불리 나갔다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서 다음 정치 스텝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주호영 의원 측이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SNS를 통해서는 장동혁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즉각 무소속 출마를 결행할처럼 군부를 지피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 대구 지역 정가에 밝은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기부겸 당선하는데 밑불을 놓게 되면 그 원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지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근데 그 말을 할 만한 얘기예요. 그 중복지론 이게 왜 그렇게 비판받을 일이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중부담 중복지론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 삼을 일인가? 지금 생각해 보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주장이었지만 당시에는 배신자 프레임에 빠졌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섣불리 그런 도전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김부겸 전 총리가 연합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대로 당이나 정부나 청와대에 어떤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전 총리와 한 라인을 구축하고 소통 중인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승래 의원과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김 전 총리와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은 맞다라고 확인을 해주면서 중요한 건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구공항 이전과 신공항 연계 철도 도로망 건설 같은 이를테면 정부 차원에서 큰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대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군공항 이전인데요. 이것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도 의제가 된 바 있습니다. 최소 17조, 많게는 20조까지도 전망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 돈을 누가 낼 거냐? 어느 단위에서 이 돈을 부담할 거냐. 이것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지방정부 힘만으로는 불가하다라는 게 대구 정치인들의 기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대구시 한 해 예산이 얼마일까요?
대구시 한 해 예산이 11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대략 12조 정도 되는 셈인데요. 이 돈으로 대구 군공항 이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정부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구 발전을 위해서 군공항도 이전시키고 여러 가지 혐오 시설도 바꾸고 뭐 이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큰 돈 들어가는데 중앙 정부가 또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구의 지원에 나설 것이냐, 이것이 이번 선거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김부겸 전 총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해 주면 출마, 불가하다 그러면 나 안 나가. 예, 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부산 사례를 보면 확인이 되죠. 해수부 이전 하나만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이재명 정부가 주고 있고, 실제 지역 정치 분위기를 확 바꿨던 것처럼 대구도 이재명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실제 가능한 무언가를 주어야 대구 민심이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철진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GRDP 전국 꼴찌, 경쟁 없는 사회에서 비전 없는 사회로 이렇게 나락에만 빠져드는 대구의 변화를 물적 토대를 바꿔가면서 해내자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적극 도와주게 될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를 주목하고 대구의 변화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정권을 맡아서 운영했던 국민의힘 정부 시절에는 왜 대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대구의 민심이 어떤지 저도 무척 궁금한데요. 조만간 대구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 민심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퀵 배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